여러분들 추석에 용돈 주실 때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추석 때 용돈으로 현금 주실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얼마 정도 주실 거 지금 예측하고 계신가요? 어느 정도? 뭐 지금 손주도 좀 주고 싶고 아들도 좀 주고 싶고 뭐 딸도 좀 주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용돈을 주면서도 지금 내가 이런 세금 컨텐츠까지 봐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이게 간단한 호기심이긴 하지만 추석 명절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는 거예요. 우선은 이 용돈을 이제 가족에게 준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이슈가 펼쳐지냐면 그 금액이 엄청 클 수 있죠. 엄청 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증여세 이슈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그 다음에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건 비과세가 됩니다. 어떻게 좀 대표적이냐면 학자금이나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그 다음에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우리 이렇게 결혼식 가면 축의금 하고, 그 다음에 조사 가면은 부조금 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왜냐하면 추석 전후로 이렇게 자녀분들이 결혼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손주분이 결혼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혼수용품 좀 챙겨드리자,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혼수용품 좀 챙겨주는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손주나 자녀에게 추석 용돈 얼마나 주는 것부터 위험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딱 드리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증여세, 말 그대로 증여세. 근데 지금까지 용돈 주면서 내가 세무조사 이런 거 걸려본 적 당연히 없겠죠. 거의 없으실 거예요. 금액이 대부분 그렇게 크진 않을 테니까. 상속세 세무조사 때 이게 이슈가 되기 때문에 영상을 찍는 겁니다. 상속세 세무조사가 일어나면은 돌아가신 분의 과거 10년치 계좌 내역 다 본다라고 제 거 영상 보신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럴 때 기준이 얼마냐면 세무조사 기준이 100만원 기준이 제일 많습니다. 일선 세무서 웬만한 지역들은 거의 다 100만원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50만원 기준으로 세무조사 한 적도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100만원으로 룰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뭐냐면 어떤 데는 50만원으로 기준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아주 타이트한 지방국세청급 세무조사 할 때는 5만원권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5만원 이체를 했는데 그것도 형제간이었어요. 형제간에 이체한 내역도 전부 다 소명해라 라고 했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분의 이름이 좀 흔한 이름이셨고, 그 다음에 그 백숙집 사장님 이름이 그분이랑 동명이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백숙집에 닭값 줬는데, 말 그대로 백숙값 줬는데 그걸로 5만원씩 준 내역이 꽤 많아서 10년간 그게 한 700만원 되더라고요. 그 식당을 자주 애용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금액으로 세무조사를 좀 소명한 내역도 있어요. 정말 터무니없지만 다양한 사건들은 정말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아니 정말 이런 5만원짜리도 소명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게 엄청나게 뭐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건 대개 100만원 이상의 이체 내역을 확인을 한다 라는 점이 하나의 그냥 기준점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조건 명확하다, 이거 100%다 라고 말씀은 절대 못 드려요. 왜냐? 그만큼 제가 상속세 세무조사 경험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경험을 안 하신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로 매번 조사하더라. 근데 그게 한 두세 번 해보니까 다 100만원이었으니까 100만원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거의 수백 건의 세무조사를 해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0만원 기준이라고 한번 그러면 이제 가정을 해보고 90만원으로 반복적으로 이체를 계속하면 그러면 또 이것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당연히 이런 것들 리스트업 되세요. 이게 리스트업이 되는 게 국세청에서 리스트업 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어디서 리스트업 되죠? FIU라는 시설을 감시기관에서 그걸 리스트업 합니다. 말 그대로 사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그런 이상한 이체 내역들에 대해서 잡아내는 거잖아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90만씩 이체돼요. 그러면 이거 주인도 모르게, 계좌 주인도 모르게 90만씩 누가 빼가고 있구나. 보이스피싱 아니야? 아니면 뭐 이런 거 걸린 거 아니야? 이런 것들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착되는 경우도 많아요. 정말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추석 용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추석이 매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90만원씩 계속 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발생하는 게 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FIU 자체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1,000만 원 이상 이체 내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금융권에서는 무조건 입금이나 출금 둘 다 은행권에서 FIU 기간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구에 현금 뽑을 때나 이체할 때 이렇게 물어보시는 일들 빈번하게 있을 거예요. 그게 은행원 분들이 무조건 FIU 기간에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고, 근데 1,000만 원 이하면 되지 않겠느냐, 뭐 해서 뭐 900만 원, 800만 원, 500만 원 막 이렇게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이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STR이라 그래서 이상하다, 특수 형태의 자금에 대한 이체가 너무 반복적이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증여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제가 어저께도 내가 어머님으로부터 수표를 받아서 이거를 부동산 취득하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아니 선생님이 소득이 그 금액이 안 되는데 그 금액 어디서 났냐고 소명했을 때 어떻게 소명할 거냐. 결국 그 수표라는 내역 자체가, 이 금액 자체가 수표가 있으니까 그 트래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신 소득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럼 소득을 누락을 했거나 아니면 어디서 돈을 받았던 거나 그런 상황일 텐데 그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를 명확하게 소명하는 게 어려우실 것 같다. 그러면은 누가 봐도 그런 자금들은 어디서 흘러왔다고 생각한다? 부모님으로부터 흘러와서 증여받아서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 갑자기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렸다 그러면 명확하게 차용증을 제출하면 되는데 그 차용증이 없지 않느냐. 결국 그런 내역들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거 트래킹해서 올라가다 보면 대부분 뭐냐면요, 부모님이 본인이 갖고 있던 부동산을 한 반년 전이나 1년 전에 팔았어요. 그 수표를 받아놔요, 1억짜리. 그리고 그 수표를 자녀한테 몰래 주고 자녀가 그거 가지고 부동산 취득해라. 이 내역이에요, 대부분. 근데 그 내역이, 아니 그러면 부모님이 물건 판 걸 어떻게 아느냐. 클릭 몇 번 하면 금방 다 나와요. 너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게 이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이 국세청의 과세행정을 좀 쉽게 보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자금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이 빌라만 해도 몇 억이에요. 그러니까 용돈을 받았다라고 하긴 좀 애매한 금액이잖아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금액일 수도 있겠죠. 왜냐? 용돈이 몇 천만 원은 일상적으로 발생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러게 발생하는 부분들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그러게 용돈이 뭐 몇 천만 원, 몇 억 원이진 않을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릴 사안과 케이스와 똑같이 연관되는데, 용돈이 몇 천만 원, 몇 억 원. 근데 이 용돈이란 개념의 본질을 좀 아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비의 본질하고 똑같아요. 생활비는 결국에는 일시적이고 소모적으로 써야 돼요. 바로 그 돈을 다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로 자산 형성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용돈이라는 것도 자체적으로 아버지가 뭐 자녀에게 준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만 법에서 정하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생활비를 받았을 때만 그게 비과세가 되는 건데, 자녀가 이미 돈을 벌고 있는데 수표 이렇게 받아가지고 주택 취득자금에 썼어요. 그러면 이건 생활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증여가 과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혼인이나 출산 관련된 그런 증여재산 공제나 아니면 10년간 5천만 원의 공제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연계된다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을 취득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왜냐면 주택 취득자금 소명서 지금 세무사님이 영상 찍은 거 봤다. 그런 것들 전수조사 한다면서요. 엄청나게 전수조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이미 어저께도 한 케이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금 출처를 어떻게 소명해야 되는지 저한테 물어보셨고, 그것에 대해서 계약 맺고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엄청 많은데, 그러면 전세 보증금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보증금으로 이거를 지원해주면 바로 눈에 띄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자산을 취득하는 꼴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자산 취득하는 꼴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뭐로 걸러낸다? PCI 기법으로 걸러낸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산, 프로퍼티예요. 자산을 샀냐? 그럼 전세금이 5억이라고 할게요. 5억. 그 다음에 플러스 C, 컨섬션이에요. 소비. 그리고 5년간 당신이 소비한 게 예를 들어서 2억 원이다. 그럼 7억 원을 지금 어찌됐든 외부로 지출을 한 꼴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컴이에요. 근데 인컴 보완 소득이 3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당신 4억 어디서 났어요? 소명하세요. 근데 4억 어디서 났겠어요? 딱 거의 대부분 두 가지예요.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사업장에 대한 매출을 누락했거나,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많아요. 어떤 사업체에서 이 매출에 대해서 직원분, 실장님의 통장으로 계속 현금 입금이 돼요. 자기 계좌로.
알고 봤더니 현금 매출을 실장님 계좌로 몰래 차곡차곡 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매출에 대한 누락도 잡아낼 수 있어요. 결국 두 가지 케이스로 거의 다 좁혀지는데 이걸 밝혀내는 게 국세청에서는 아주 쉽게 밝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고도화된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전세나 월세 보증금 당연히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지금 계도 기간이긴 하지만 대부분 어떤 거래를 할 때 이거 신고 무조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고죠? 자, 전월세 신고제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보증금과 특정한 월세 금액 이상이 됐다라고 하면 무조건 신고를 하고 있죠. 계도 기간이긴 하지만. 그리고 내년에는 계도기간 끝나면 그거 신고 안 하면 과태료도 물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죠.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많은 부분들이 있고 결국은 지금 생활비 그러면 줘도 안 걸린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결국은 상속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안 걸린 분들 조심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번 추석 때 용돈 어떻게 주면 좋을지 이런 점들도 한번 챙겨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